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지금 본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김봉재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 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물리 연구, 그 중에서 요즘 양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자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교수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런 자리에 저에게 초청해서 할 기회를 주신 저희 프로그램 금요일의 과학터치 여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지금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김봉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순서는 먼저 제가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이란 것을 통해서 물질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계산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실제 양자 물질에 대한 연구, 양자 물질이란 무엇인가, 어떤 애들을 우리가 양자 물질이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실제로 제가 한 연구, 이건 한 1분만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번 요약을 드리고도 하겠습니다. 제 소개. 저는 실은 2006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물리 그리고 수학 둘 다 복수전공하고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카투 사러, 남들한테 카투 사러 갔다 왔다 하면 갔다 온 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장 제대를 했고, 그 다음에 역시 포스텍에서 응집 물질 물리 이론이라는 분야로, 응집 물질 물리,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물질과 관련된 분야이고, 그에 대해서 이론 연구를 통해서 저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건 박사 시절 이런 곳에서 같이 그룹 멤버들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힘들었던 행복한 박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박사후 연구원, 다른 말로 포스닥이라고도 하는데요. 박사를 받고 연구원으로 가서 연구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보통 미국, 독일, 프랑스 이건데 저기 어디지? 라고 해서 제가 가끔씩 주변 분들한테 나 오스트리아 갔어 했더니 애들이 하는 얘기가 호주? 얘기를 많이 해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실제로 이런 티셔츠를 들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전 반기문, 노 캥거루 인 오스트리아 라고 적힌 티셔츠도 관광상품으로 거기서 팔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컴퓨터를 샀어요. 아는 선배부터 해서 컴퓨터를 사서 오스트리아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미스 센트 투 시드니. 그쪽 사람도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를 착각을 하고 이 컴퓨터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돌아서, 저는 아직 호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갔다가 돌아서 다시 저에게 제 컴퓨터는 못 가본, 저는 못 가본 곳을 컴퓨터는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면 오스트리아는 여기 있어요. 이탈리아, 독일, 그 다음 옆에 스위스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내륙 나라고, 실제로 비엔나라고 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하면 순위가 전 세계 항상 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로서 계속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 찾아봤더니 올해에도 역시 3년 연속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어떻게 생각하면 살기 좋은 곳에서 연구 잘 하다가 행복하게 살다 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프로이드, 아마 여러분들 다들 꿈의 해석해서 들어봤을 때 프로이드도 역시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한 얘기가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날씨도 아주 우울해요. 그리고 자살률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처럼 나도,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 뭐라 하진 않았겠지만, 나도 비엔나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끔찍한 애정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나는 그 희망의 끝을 알고 있지. 저는
어쨌든 이런 곳에서 연구생활과 그다음 직장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비엔나 대학교를 약간 소개를 하자면 실은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에요. 제가 있는 동안에 650주년 행사를 했었고요. 1365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1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름 물리,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은 아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도플러, 마하, 리세 마이트너, 슈레딩거, 그 다음 헤스, 볼츠만, 슈테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비엔나 출신이고, 실전 여기가 제가 비엔나에 다른 분들이 놀러 오면 항상 데려다고 달라고 한 곳이 요 볼츠만 묘지거든요. 볼츠만 묘지 위쪽에는 유명한 요런 사인이 있어요. 이게 엔트로피와 관련돼서 볼츠만이 알아냈던 사실인데, 요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안톤 자일링어라고 역시 양자 광학 쪽에서도 노벨상을 받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내실이 있는 그런 과학을 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행복하게 역시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실은 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쪽에서 그대로 쭉 해서 서쪽으로 간 군산대학교란 곳에서 한 5년 있었어요. 가을에서 작년 봄까지 있었고, 여기 보면 선유도란 곳인데 상당히 좋은 해변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이쪽에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지난 가을 학기부터 경북대학교로 다시 옮겨와서 지금 열심히 연구 그리고 교육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응집 물질 물리 이론이고 계산을 하고 있고, 다양한 시스템, 초전도, 자성, 콜레테 시스템, 2D 다양한 응용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차근차근 계산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연구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세상에는 다양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분류하면 금속도 있고 반도체, 부도체가 있고 핫했던 초전도체도 있죠. 그리고 강자성, 반강자성, 즉 자성이 있냐 없나라고 하는 자기적 성질로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빛을 반사하고 흡수, 선글라스 이런 데 응용이 되는 그런 광학적인 성질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성질, 요즘 자동차 배터리 이쪽에 유명하죠. 흡착, 촉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주선을 만들 때 중요한 기계적인 성질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다양한 물질의 성질이 있는데, 요 물질의 성질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질까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질까요? 전자 1등 누구? 전자 없어? 그러면 일단 두고, 어쨌든 물질의 성질은 전자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전자가 여러분 원자를 보면 알겠지만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전자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핵 주위를 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확률론적으로 퍼져 있어요. 요게 전자고,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가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는 첫 번째로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상대론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작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인 접근이 안 되고 양자 효과가 있습니다. 스핀이란 것도 가지고 있고 전하란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성, 쿨롱 상호작용,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질의 성질은 전자에 의해 정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면 물질의 성질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 어떤 공,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생들 여기 많은데 F는 ma 들어봤을 거예요. F는 ma, 힘, 그죠? 힘을 주면 질량 m인 가진 애는 n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간다. 실은 그 식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물체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가속도를 알고 있으면 10초 후에 얘가 어디에 가 있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실은 요 고전역학, 요 뉴턴, 요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전자는 안타깝게도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고전역학으로만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빠른 애들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어떻게 기술할지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또 어떻다고 했어요? 작아요. 작기 때문에 양자역학도 필요합니다. 전자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고전역학이 안 되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 필요합니다. 둘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둘 다 결합한 상대론적 양자역학으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한 방정식 우리가 폴 디락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라면 아주 작은 그냥 전자만 알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 전자를 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어쨌든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푸는 방법을 다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실제 고전역학을 통해서 푸는 요 수식 대신에 우리는 수식만 바뀌었어요. 요 수식만 알고 있으면 어떤 순간에 전자가 있으면 나중에 전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전자가 실은 어떤 물질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물질에는 핵이 있다고 했고 그 사이를 전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식은 아까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우리가 디락 방정식이란 걸로 얘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여기에 딱 있다면 속도를 알고 있고 위치를 알고 있으면 10초 후에 전자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식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전자는 물질 안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식 하나 더 넣으면 되죠. 뭐 식 두 개 똑같은 것도 두 개 풀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물질 안의 전자는 10의 23승 정도 있어요. 혹은 그 이상. 너무 많아. 하지만 아직 풀 수 있어. 아직은 할만해. 아직은 할만해요. 근데 문제는 전자들이 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전자랑 전자끼리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정식들이 전부 다 연립이 되어 있고 연립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정말로 못 풉니다. 우리는 얘에 대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든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봐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디락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물론 영국 사람이 그 영어로 얘기했을 텐데 번역을 하자면 이론은 완벽하다. 풀면 되니까. 그런데 너무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근사적으로 양자역학을 다채 많은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단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될 거예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 근사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실제로 우리가 핵 사이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너무 복잡한데 요 전자 대신에 실제로는 10의 23승계의 전자에 대해 계산하는 대신에 밀도에 우리가 대응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정리를 했어요. 요거를 말은 조금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전자들 10의 23승계 대신에 우리는 밀도 X, Y, Z 즉 3개만 있으면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정리를 발견했고 그러면 그 밀도에 대항되는 어떤 전자를 만들어서 가상 입자를 만들어서 풀 수 있다라는 방법을 콘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요 이론 이것이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밀도 범함수 이론입니다. 말은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많은 전자 다체계에서 풀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그럼 이제 수식 그래도 물리인데 수식 한번 나와야죠. 그죠? 수식 좀 복잡해 나왔어요. 얘가 뭐냐면 식은 복잡하지만 운동 에너지랑 전자 사이에 전하 플러스끼리 밀어내고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콜롱 상호작용만 다 적은 거예요. 그것만 풀면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복잡해. 그러면 우리에겐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밀도 범함수 이론은 요 방정식 어떻게 보면 다체 슈레딩거 방정식에 해당되는데 얘를 실제로 푸는 거예요. 실제로 푸는 건데 실제 요런 애들에 대해서 실험적인 가정 없이 변수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아까 대응시켜서 푸는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얘는 근사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근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요 수식에서 나오는 근의, 해의 정확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우리가 빨리 구하고 싶다. 그럼 근사를 약간 대충 해서 대충 값을 구하면 되고,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다 싶으면 조금 더 근사를 덜 하고 실제 값에 가까운 걸 하고 더 오랜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를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풉니다. 이런 방법이 일단 하나 있어요. 어쨌든 얘에 대해서 전부 다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실제 물질은 요렇게 생겼는데 가만히 보면 요 물질은 요런 애들의 반복된 패턴이에요. 그럼 반복된 애들 중에서도 중요한 파트만 떼어낸 다음에 얘들을 감아봤던 얘들은 우리가 뭔가 바둑판처럼 생겼어. 서로 애들끼리 서로 사각형을 이루고 붙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요 작은 격자처럼 만들고 요 격자에 대해서 열심히 풀자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고체에서의 전자에 대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격자 모양을 만든 다음에 요런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풀자. 혹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근사적으로 풀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우리가 모형 격자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얘 뭐 가운데 모였을 때의 값이 얼마다, 뛰어넘을 때의 값이 얼마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실제로 변수, 숫자를 주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U 때문에 그렇다, T 때문에 그렇다, 정확한 물리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접근법이 있고, 요 두 가지 접근법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푼다고 했어요. 그래, 예전에 이 사람도 유진 미그너라고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그래, 컴퓨터가 문제를 풀어서 답을 주는 건 알겠는데 나도 알고 싶다. 컴퓨터는 풀었는데 과연 그게 내가 푼 것인가? 나도 이해하고 싶다. 즉 우리가 다 때려넣고 컴퓨터에 넣어서 답이 나오면 그게 과연 내가 이해한 것인가? 자기가 모르고 컴퓨터만 풀면 내가 이해한 것인가? 그런 계산에서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계산 방법에는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가지고 그래 풀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변수 4개만 있으면 나는 코끼리 몰도 만들 수가 있다. 변수 하나 더 있으면 코끼리가 코도 흔들게 할 수 있다. 즉 변수 값에 따라서 요 물리 모형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가지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접근법일 겁니다. 제가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모든 전자에 대해서 근사해서 하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왜? 물질이라는 게 안 쓰이는 분야는 없어요. 물리화학, 재료, 지구, 생물, 환경과학에서부터 고체 분자 다양한 애들, 거기에 실제 DNA 이런 애들도 어떻게 보면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반응, 그 다음에 자성, 그리고 정기적인 성질은 전부 다 전자에 써놓은 거니까 우리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산 실험이라고 우리는 종종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 물질에 대해서 성질을 알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전기 잘 통하는지 알고 싶다. 물질 놓고 양옆에 전원 꽂아가지고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는지 보면 되겠죠. 우리는 실제 그렇게 하지 않고 컴퓨터에 넣어서 그것을 실제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이론이긴 하지만 저는 컴퓨터로 하는 전산 실험이라고 저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에 적응을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실제로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컴퓨터 코드거든요. 코딩 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다양한 코드 쓸 거예요. 얘는 어떤 코드로 짜여졌을까요? 요즘 파이썬 쓴다든지, 그죠? 그런 거 쓸 텐데, 얘는 포트란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세대 때부터 나온 그 포트란이라는 코드로 짜여져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풀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우리가 그 대전에 있는 키스티 슈퍼컴퓨터 센터라고 해서 한국의 많은 계산 연구자들이
실제 접속해서 이 컴퓨터에서 계산을 하고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쓰는 제 연구실에 쓰는 시스템. 얘 하나가 컴퓨터고 요 안에 CPU가 40개 정도 있어요. 요거 하나에. 이렇게 하면 약간 감동이 안 오니까 얘 하나 가격이 3천만 원이에요. 그게 여기 3개가 꽂혀 있고 여기 따다다다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랩탑 이런 비슷한 컴퓨터인데 단지 계산용으로 개발된 컴퓨터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계산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얘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자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얘가 옆으로 이동을 한다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험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계산을 통해서 그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요 실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간단하게 유치점에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밀도 범함수 이론 우리는 전자 구조를 구할 수가 있고 다양한 물성을 구할 수가 있고 실험의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로 한다면 우리가 샘플을 안 만들어도 돼. 우리 마음대로 물질을 만들어서 걔 성질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는 물질의 성질, 실제 볼 수 없는 물질의 성질을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앞서 지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실은 참 반가웠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진제를 들 거라서 반가웠는데 지진파, S파, P파 앞 연사분이 소개해 주셨을 텐데 S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P파는 중파라고 하죠.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 지진파 이동하는 걸 봤더니 사람들이 멘틀이 있고 여기 코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S파랑 P파가 쭉 가다가 뭔가 뚝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관측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왠지를 알 수가 없어. 왜? 지구는 여기 있고 우리는 여기 제일 끝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멘탈 코어까지 들어가기에는 팔 수가 없어. 우리가 거기까지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뭔가 사람들이 조금 연구를 해봤더니 요 안에는 요렇게 생긴 물질들이 있는데 얘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요 물질이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왜? 샘플을 채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요 물질에 대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압력을 줬습니다. 실제 80, 90, 100 기가파스칼 지구 내부에 해당되는 압력을 줬더니 원래 요렇게 생긴 애들이 지구 내부에서는 약간 구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여기서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진파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이 물질에서 실제 샘플을 채취할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고 사람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는 다이아몬드 엠벨셀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한 거니까 이 물질을 이 사이에 다이아몬드 사이에 끼워서 아주 강한 압력을 줬더니 아 정말로 얘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 이후에 이 논문은 2004년에 나왔는데 13년 이후에 확인을 해서 아 요 이론 예측이 맞았구나라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계산, 컴퓨터를 통해서 실험을 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살펴볼 수가 있다는 점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여기서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양자 물질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양자 물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양자 키워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죠? 반도체 아니면 양자 쪽으로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양자 센싱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많이 나오는데 양자 물질이란 무엇인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물질은 양자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은 우리가 실리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리콘이 지금까지 산업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예전 7, 80년대부터 꾸준히 쓰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실리콘을 양자 물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의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들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전자들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운동은 여기 핵이 여기 있으면 핵 주위를 전자가 왔다 갔다 뛰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전자 운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전자 에너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데 똑같은 걸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똑같이 풀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풀면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고전적으로 보면 전자는 에너지가 연속적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K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운동량을 얘기할 성인데 우리가 달리고 있는 입자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는 속도가 정지해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여길 거예요. 100km per hour, 즉 시속 100으로 가고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아주 클 겁니다. 즉 우리는 운동 에너지가 0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0에서부터 우리가 시속 100까지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0에서부터 여기서 요 지점까지 우리 마음대로 연속적으로 0부터 무한대까지 꾸준히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은 드브로이 파장이라는 것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만약에 전자 같은 경우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면 아까는 전자가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속박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자 모양 아마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전자가 원자 내부에 있고 내부 궤도를 채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자의 궤도는 실제로 양자화되어 있고 불연속 에너지 주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나 이 경우에는 전자 에너지는 무조건 마이너스 13.6 그 다음 레벨은 마이너스 3.4예요. 요 사이에서는 어떤 에너지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속 0에서 100까지 속도를 천천히 올리면서 우리가 그 사이 어떤 에너지든 가질 수가 있지만 얘는 에너지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고 이런 경우로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실제로 양자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양자 세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실리콘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실리콘이 되기 전에 실리콘 원자 하나가 있으면 아까처럼 에너지가 딱딱딱딱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리콘이 우리가 고체를 이루고 있을 경우에는 실리콘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리콘 2개를 붙이면 2개가 붙으면서 에너지가 결합, 반결합 아마 화학에서 배운 친구들 있을 텐데 요 에너지 레벨들이 약간씩 쪼개집니다. 그리고 요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고체를 이루게 되면 각각 레벨들이 쪼개져서 거의 연속적인 형태를 이루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부분과 띄워져 있는 불연속적인 부분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양자를 생각하지 않고는 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즘 양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다른 물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양자 물질 하면 조금 멋있는 초전도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은 양자 물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보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많은 저 비슷한 응집 물리 하는 사람들은 요즘 왜 갑자기 양자 물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 예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던 거랑 다른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바닥 상태부터 채워나가서 얘가 페르미를 어디까지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에도 어떤 실리콘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되냐 그 다음에 도체가 되냐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만 실리콘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초전도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초전도가 왜 핫한가요? 네? 가장 유사한 답이 저쪽 친구였으니까 저쪽 가줄게요.
초전도가 왜 핫하면 마찰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건 일단 아직 놔둘게요. 끝나고 하도록 합시다. 초전도가 왜 핫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전도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전도가 될 때 실제로 얘에 대해서 에너지를 잃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기존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저쪽으로 우리 집까지 가지고 오는데 엄청나게 에너지 손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없이 인프린시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만약에 응용이 된다면 공학적으로 가장 핫할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저기 사하라 사막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전 세계 연결해가지고 전 세계 에너지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초전도 도선만 이용을 한다면. 하지만 큰 문제가 뭐예요? 초전도의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초전도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썼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네? 아니요. 초전도 물질은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가 나중에 표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상온에서 쓸 수 없어서. 좀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초전도 물질은 상온에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LK99 여러분들 한참 난리 났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게 실은 여기 한국에서 올린 이 알카이브란 논문을 내기 전에 사람들이 이런 연구 결과 했다 먼저 발표했는데 요게 나왔던 요 첫 번째 룸 템퍼러처 그 상온 초전도 여기 앰비언트 프레셔는 상압 그냥 일기압 초전도라고 해서 요것에 의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보면 이거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찾아본 건데 작년에 나왔는데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이 80개나 돼요. 보통은 연구 진행하는 게 2, 3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80개의 논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걸 인용해서. 그래서 한국에 난리가 났죠. 노벨상급 한국 떠들썩하고 나왔는데 뭔가 조금 꺼지기 시작했어. 그죠?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한국에서 확인이 안 돼. 그리고 네이처 같은 데서도 이거 isn't 아니란 얘기죠. 초전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난린가? 초전도는 실은 1900년도 초반에 먼저 발견됐어요. 그때 수온에서부터 발견됐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얘는 켈빈 온도예요. 어떻게 보면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온 0도에 해당되는 지점은 여기예요. 현재 온도는 여기예요. 즉 대부분의 물질이 처음 발견된 이런 물질들이 다 10켈빈 영하 260도에서 초전도라는 얘기예요. 사무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영하 260도 전선이 없잖아요.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얘 시키는데 에너지가 더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뭔가 LK99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핫했던 거죠. 실제로 어떻게 발제되었는지 보면 전부 다 10도 영하, 즉 막 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온도가 올라가는 애들 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150 켈빈 어떻게 보면 영하 120도 정도에서 초전도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은 하도 영하 200도에서 놀다가 영하 100도에서 초전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과학자들이 흥분해서 얘네들을 고온 초전도라고 부릅니다. 고온 초전도지만 실제로는 영하 100도 이하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고온 초전도라고 부르고 얘네들도 이렇게 멈췄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요런 애들이 좀 나왔어. 얘네들은 뭐냐면 실제로 상온에 가까운 초전도가 나오긴 나왔어요. 하지만 옆에 뭐가 붙어 있어? 170 기가파스칼을 가했을 때 155 기가파스칼을 가했을 때 즉 눌러야지 나온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요렇게 오고 있다가 여기 점프 요 실험 성공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즉 아마 여기 누군가 도달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지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평화선전도 되지 않을까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LK99가 크게 핫했던 건 여기이지 않을까라고 전 세계에서 달려들었던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애는 얘예요. 얘는 1.5 켈빈에서 초전도가 되는 물질입니다.
1.5 켈빈이니까 영하 175.5도에서 초온다가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수가 있죠. 왜 저런 걸 연구해요? 요런 걸 연구해야 노벨상 맞지. 왜 이런 걸 연구할까요? 네? 저는 숫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짤막짤막하게 봤는데 공중이 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네, 아마 초년 물질은 공중에 다 떠요. 제가 저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아닌 물질이 그런 현상을 내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초전도 물질 전부 다 아마 공중에 뜰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한데. 재밌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과학자들은 단순해요. 나는 요거 재밌어서 한 요거 사람도 있고 요거 재밌어 한 사람 요거 하고 있어요. 모두가 각자 자기가 재밌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요 연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요 주제는 처음에는 어떻게 각광을 받았냐면 얘는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애들이랑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약간 처음에 올라간 애들은 여기서 그쳤으니까 얘에서 우리가 뭔가 올라가는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5 켈빈이라는 초전도 임계 온도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실용성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초전도에 따지고 보면 초전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초전도란 거는 모든 이동하는 전자들이 같은 상태에서 한 번에 한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 손실이 없고 한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그 전도할 때 그 저항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는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따르는 거는 한 상태에 누가 있으면 딴 그 상태에 못 간다는 원리예요. 초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두 개가 모여가지고 파울리 베타 원리를 피해갑니다. 피해갈 때 약간 이거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싱글레이션이라는 패턴, 전자 두 개가 스핀이 업과 다운인 애가 쌍을 이루는 패턴이 있고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쌍을 이루는 패턴이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대부분의 초전대는 요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쌍을 이루네요. 그리고 요런 애들에서 정말 많은 연구가 되어 왔어요. 하지만 요렇게 전자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쌍을 이룰 경우에 정말 재밌는 물리 현상이 많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이 알아왔고 제가 연구한 요 시스템이 그런 면에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싱글렛이라고 하고 얘를 트리플렛이라고 하는데 얘가 트리플렛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왔고 저도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해왔었고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 실제 이 물질이 트리플렛이라면 현재로서는 양자 컴퓨터 소자로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트리플렛이라고 생각을 해서 트리플렛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막 실험을 했는데 전부 다 측정이 안 되거나 실패가 했어. 트리플렛이면 재밌다고 했는데 전부 다 안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일어나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물질이다. 이거는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2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가 NMR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전도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줘서 얘가 전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실험이에요. 싱글렛 두 개가 서로 다른 타입이라면 얘들은 초전도가 되면 시그널이 뚝 떨어져. 근데 얘가 우리가 원했던 트리플렛이라면 시그널이 초전도가 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을까라는 예상이 있고 실험을 딱 했는데 어때요? 쭉 남아있죠. 시그널이 그대로 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트리플렛이구나. 1998년도. 그래서 네이처에도 논문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재밌는 물질이고 정말 열심히 실험을 꾸준히 해왔죠. 2019년까지. 여기 UCLA 그룹에서
똑같은 실험을 다시 했더니 이거 같은 시간인데 뚝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냐? 여기서 실험할 때 1.5 켈빈이라고 했어요.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 사람들은 1.5 켈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봤어. 그리고 요 결과를 믿고 많은 이론 실험하는 사람들이 지난 20년 넘게 트리플레이션 힘을 가지고 정말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하지만 19년에 실험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 증거가 사라졌고 원래 실험했던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 한번 실험해서 이 실험이 맞다. 자기들이 틀렸었다. 라는 논문까지 한 번 더 나와서 확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사람들이 실험했더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던 트리플렛이 아니구나 라는 다양한 다른 실험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요 물질은 우리가 아는 그런 물질이 더 이상 아니구나. 트리플렛이 더 이상 아니구나. 미스터리가 오래됐지만 아니구나. 이건 또 다른 과학자가 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과학의 큰 비극은 정말 아름다운 이론과 예상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험해봤더니 아니다 라고 그 희망을 좌절시켜 버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싱글렛인데 그럼 어떤 형태이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저도 아직 요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요 물질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우리는 컴퓨터로 실험을 할 수가 있어. 실제 없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 요 물질을 가만히 봤더니 요런 네모난 판 같은 요 격자를 잘 만들면 초돈다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제안을 한 거죠. 야, 그러면 요런 격자를 서로 다른 두 물질 사이에 끼우면 2차원 격자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컴퓨터로 요런 것들을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특징들, 2차원 격자, 전자구조, 자성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제 마음대로 물질들을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다른 애들과 결합을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봤더니 요거 두 개, 제가 볼 때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가운데 픽이 뿅 있고 빨간 거 픽이 있고 서로 요렇게 퍼져 있고 만들어 놨더니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다양한 계산을 해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고 실제 요거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만들면 초전도가 나오니 지금 다양한 실험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제가 양자 물질 연구 계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드린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요약하기보다는 이런 얘기로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물리에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면 우주, 양자, 우주는 엄청나게 큰 스케일이 있고 아주 작은 입자 스케일인데 물리 연구를 우리가 왜 하는가? 물리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 입자, 아주 작은 스케일, 천체, 아주 큰 스케일, 광학, 제가 하는 음질물질 물리, 그거를 응용을 하는 물리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질 연구를 하느냐? 우리가 시대를 보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나눠요? 요런 도구가 언제 나왔냐로 나와요. 청동기 시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칼 써야죠. 그죠? 좋은 칼 써야죠. 철기 시대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환경 쪽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뭔지 알아요? 투명망토 들어봤어요? 이게 메타물질이라는 걸로 만든 건데 어쨌든 새로운 물질의 발견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놨고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우리의 시대는 환경이라는 다양한 문제에서 이제 뭔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이런 물질에 대한 연구는 아마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전체물 우리가 보통 왜냐면 물리라고 생각하면 저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물리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서 생각했던 건
우주. 근데 제가 물질하고 줬죠. 그때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암흑물질이란 거 들어봤죠? 암흑물질이란 거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뉴트리노도 후보했겠는데 관측을 하는 시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뭐 챔버에 중수소가 물을 채워놓고 암흑물질은 보통 반응을 잘 안 하니까 얘네들이 내려와서 여기 물과 반응하는 시그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암흑물질, 여기에서 결국에는 반응, 우리는 물리를 통해서 물리를 통해서 암흑물질을 관측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자 물리실을 하면 실은 이게 디락콘이라고 하는 건데, 빛은 보통 그 물질은 아까 곡선으로 2차 형태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빛은 1차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빛을 가지고 뭔가 실험하고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체 입자대로 우리가 실험할 수가 없어. 하지만 빛의 디스플레이한 물리를 가진 애를 우리가 찾았어. 어디서? 그래핀이라고 들어왔죠. 여러분 연필 흑연 테이프로 떼내면 나오는 요 그래핀이라는 데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봤더니 빛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운동 에너지 패턴이 나온다고 알 수가 있고, 사람은 그래서 입자 물리 실험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연필 안에 있는 그래핀이라는 데서 지금 현재 열심히 수행 중입니다. 그래핀 안에 있는 디락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실제 천체라든지 작은 세계의 물리를 전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세계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그 물질에 관한 연구가 참 흥미로운 세계라고, 아마 제 강연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물질 물리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잘 몰랐을 텐데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 약간이나마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산과학은 현재 계속 나아가고 있거든요. 실제 아주 작은 입자의 그 몰리큘 세계에서 제가 아는 초돈들 넘어서 실제 우리가 실제 세계 DNA를 넘어서는 세계 시뮬레이션까지 나아가고 있고, 요 계산과학이 요 물질 물리랑 이어졌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을 앞으로 더욱더 특히 요즘 컴퓨터 파워가 엄청 세지고 있으니까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주제도 있지만 내가 더 관심 있고 흥미가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강의 중에. 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와 있는 학생들 중에는 교수님처럼 물리학자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 물리학자로서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장래를 볼 때 보통은 우리가 물리학 하겠다 하면 다들 하신 얘기가 돈 안 될 텐데 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갈 때 친구들 중에서 기계과, 그때는 현대장 기계가 엄청나게 뜰 때였어요. 그래서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가서 엔진 그 메카닉스 열심히 했는데 걔네들이 박사를 받고 연구를 하고 취직을 할 때가 됐더니 시대가 바뀌어서 현대자동차에서 기계보다는 이제 AI, 그죠? 그 다음에 배터리. 하지만 제가 볼 때 물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내부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배우고 있고 양자를 배우고 있고, 우리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세상은 여러분들 하나 직업 정해서 30년 동안 평생 그런 직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뭔가를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바꿔서 계속 알아가야 되고 중간에 배워야 될 거예요.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지식을 알 수가 있다면 나중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알 수가 있고, 양자의 시대, 뭐 반도체의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는 제가 볼 때는 이미 50년 전부터 양자의 시대였어요.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물리학과로 가거나 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인 상식은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들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와 있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 아마 곧 교수님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고생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 한낮에 많이 덥긴 합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름에 했던 금요일의 과학 터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금 더 시원해진 가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지나 9월 20일에 또 이 자리에서 금요일의 과학 터치 있으니까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 터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